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 해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조 처리장을 봤어요. 하조 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네?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해야 돼.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는 한국인도 잡혀요. 공항에서 검거가 됐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많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아,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아니고?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사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마약을 접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나는 마약들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해가지고 하야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대상이 됐죠. 네,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예요? 잠깐, 이거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원래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펜타닐 말이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네.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구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 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아이,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꽃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우와.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혹시 마음껏 처방 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들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 사람들 마약을 끊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합성 아편 유사제, 우리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 마약들이 2010년을 넘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될까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엔돌핀과 도파민이에요. 이 엔돌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어떤 때 나오냐면은 우리가 좀 힘든 상황 있잖아요. 고통을 이겨내야 될 상황. 이때 고통을 이겨내는 보상 체계로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좀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전에 30km 정도 달렸어요. 몸은 진짜 힘든데 갈 길은 멀어요. 자, 그때 이제 러너스 하이 구간이라고 보통 러너 하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있고 약간 기분도 좋아지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30km 달릴 필요 없이 패치 하나 붙이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몸도 적응을 하거든요.
갑자기 엔돌핀이 너무 많네. 갑자기 기분이 좋지라고 하면서 몸도 적응해서 조금 신경을 누그러뜨려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가 내가 이제 마약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안 붙여요. 네. 그러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성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복용할수록 더 구역질이라든지 그다음 환청환시 심해지고 나중에는 호흡 중추도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게 펜타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쾌감이 크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심리학자들이 제일 치명적인 유혹은 가장 가까운 유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접근성 같은 거. 아, 쉽게 구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술, 담배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나 정말 대단한 것에 중독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접근성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유럽 여행 자주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유럽 여행 중독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마약 구하는 게 피자 시키는 것보다 쉽다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냥 버튼 몇 번 누르고 통화 한 번 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2011년 조사에 따르면은 펜타닐 이외의 모든 약물을 통틀어서 약물 남용으로 혹은 잘못 써가지고 오남용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미국에서만 한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이라면은 우리나라 공주 정도가 인구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작은 도시 하나 사라져요. 매년 사라지는 거예요. 매년? 매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펜타닐 에피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에피데믹은 한 대륙을 초토화시켰을 때 에피데믹이라고 하고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약물 오남용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3분의 2가 펜타닐이에요. 3분의 2나? 네. 날마다 죽는 사람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170, 180명 그 정도 같아요. 9.11 사태랑 비교를 하면은 9.11 사태로 죽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안 돼요. 2,977명 그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달에 2번씩 9.11급 사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은 18세에서 45세까지 미국에 가장 이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대잖아요. 네. 그중에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1위? 1위요. 야,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원인은 자살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바로 펜타닐 중독이라는 것이죠.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그 미국 내 문제였거든요. 에피데믹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왔어요.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원 판례로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네, 법원 판례. 누군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네. 노트북에 엄청 올라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깊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SNS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크웹도 조금 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즉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경남 지역에서 펜타닐을 단체로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유통하던 고등학생 42명이 무려 42명이 한 번이네. 네, 검거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려요. 24명이 18살이고 그다음에 12명이 17살, 6명은 16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관여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펜타닐 어떻게 처방받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펜타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센 마약 진통제 있다던데요. 라든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흡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실 이거 주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주는 약은 좀 일반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진통제예요. 그거를 먹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좀 약한 거죠. 펜타닐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거에도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 펜타닐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저함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효과 없다 싶으면 고함량까지 가야 되는데 고함량을 바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한 래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펜타닐을 복용을 했다가 패치를 썼다가 중독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펜타닐 쓰지 말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래퍼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펜타닐 사용자를 이제 벌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펜타닐 조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청소기 안에도 뒤지고 바닥도 뒤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뭐 펜타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역질도 많이 나니까 이가 다 사가요. 이가 다 사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래퍼인데. 그리고 뭐 금단 증상도 심합니다. 뭐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공황 발작도 찾아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마약을 했더라고요. 안타깝죠. 선생님 이게 네. 한 번 손대면 네.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다 중독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한 번 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번도 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된 입장이에요. 근데 펜타닐을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자, 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다음 아시아 쪽에는 펜타닐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펜타닐이 퍼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코로나가 에피데믹에서 판데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치면 2008년 수준이에요. 처방전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펜타닐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방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미국처럼 불법 알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펜타닐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진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유통하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다면은 불법 알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뭐 대작 영화들 나오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내한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약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크고 가까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불법 마약이 펜타닐 알약이 들어오면은 뭐 순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고 악순환이 오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미래의 이정표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쯤 있을까요? 마약과 관련해서. 저는 펜타닐이 더 퍼지느냐 마느냐는 어떤 변곡점, 어떤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성제 계열의 필로폰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이 상태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의 끝판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 재활해야 될지, 단속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헤로인과 100년 넘게 싸우면서 굉장한 경험을 쌓았고 강력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륙이 초토화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중독자들을 빨리 재활시킨다든지 혹은 마약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든지
호기심과 유혹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검거가 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칭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 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떤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그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이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네요.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강화되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은 뭘 것 같으세요? 필로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필로폰이 지금 그 단속된 마약류 중에서 거의 뭐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필로폰이 중독이 너무 심하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끊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여러 마약 사범들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만났던 그 피의자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이제 선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전력을 거치다가 교도소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이렇게 복역하고 나왔어요. 출소 그 당일에 투약을 화장실에서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약을 또 필로폰을 했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소된 날 바로 경찰한테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필로폰에 중독되면 위험하다는 건데 그다음 필로폰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 향정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방향성을 띠고 어떤 정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 필로폰이 각성 효과와 동시에 하나에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 사범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이게 속칭 꽂힌다라고 하는데 꽂히는 걸 보면 이제 성관계에 꽂히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의외로 그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 휴대폰 게임을 그냥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거. 뭐 그런, 예.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청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8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 같은 걸 하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하기 싫다가 이렇게 딱 투약을 하고 나면 그 각성 효과로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 다음에 또 수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투약을 하고 동성끼리
8시간 동안 이제 수다 떨고 뭐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는 거. 네, 과자 한 봉지 이만한 거를 뭐 아, 그렇습니다. 다 먹었다. 예, 그렇죠. 한 번 꽂힌 게 그게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번 할 때마다 예, 그래요? 똑같은 대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사해 보면 투약 장소도 갔던 모텔, 그 모텔 302호 특정 모텔에서 항상 투약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같은 모텔만 가니까 이제 자기가 그 모텔 어떤 천장에다가 이제 필로폰을 숨겨놓고 이제 구속돼서 형을 보역하고 그 모텔에 다시 가서 그 방에서 이제 마약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마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몰입하는 게 이제 기분이 좋고 이게 속칭 하이라는 게 오지만 그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우울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향정신성 약물들이 대부분 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확 시냅스 공간에서 생산하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제 항상성 기제가 있어가지고 뭘 확 뿌리거나 생산하면 그 다음에 안 생산하는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자체가 우울한 거죠. 도파민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걸 평상시 생산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외부에서 자꾸 유입할 수 있도록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뇌가 변한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뇌가. 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단속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그 진통 목적으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뭐 프로포폴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하고 그 사용량과 재고량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다가 기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처에서 그 자료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병원을 단기간에 여러 군데 이제 옮기면서 이제 투약을 하는 패턴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 약간 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사했던 사례 중에 이 졸피뎀에 좀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졸피뎀이 뭐냐면 이제 수면제인데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졸피뎀을 이제 하나를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뭐 6, 7알을 뭐 먹어야 이제 잠이 들 정도로 중독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처방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게 마약류 관리 시스템상 이 사람이 직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몇 알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도용을 해가지고 졸피뎀을 이제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엔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면 본인이 아파서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먹으면 못 잔다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는 그 부분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 달에 장내시경을 5번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 장은 괜찮으세요? 큰일 나지. 그 정도. 큰일 나죠. 장이 헐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대마 수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마는 이제 화학 공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물 주고 뭐 온도만 맞추면 재배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사범들은 많이 잡혀오거든요. 실제 사례 중에는 군대 내에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부사관은 BOQ라고 하는 그 숙소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가 그거를 이제 재배해서 피우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네, 거죠? 현직 부사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대마를 갈아가지고 버터랑 섞어서 대마 버터를 만들어서 복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아내랑 함께 사는 집에서 뭐 1년 이상 대마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제주도 오피스텔에서는 20대 그 남녀 커플이 그 대마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판매해서
집에서 발견된 대마가 88g 정도, 시가 한 1,7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제주 햇살 듬뿍 담은 대마 팔아. 제주산이라고 아마 거기 메뉴에는 표기하지 원산지 표기하지 않을까요? 제주. 또 이런 수사기관, 특히 경찰분들은 이제 정보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 정보원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외국인 그런 밀집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수사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관이 수사 자금을 주면서 마약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사와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거 나름 또 기업형이에요. 그 여자친구 집을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방 하나 전체를 이제 온실처럼. 이때 그 여자친구분도 그 입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마 재배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대마는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으면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믿지 않았는데, 소변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는 진짜 한 대도 안 줬나 보다. 그렇죠. 네. 하나도 안 자기 사람은 또 아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물어놓고 여자친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기소는 못했습니다. 소변 모발에서 대마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종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제보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그게 남으니까 그 판매까지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최악이다 진짜. 그 사람이 어린이집 2층 화분에다가 그 대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와. 수사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압수된 대마의 양은 상당히 소량인데 무슨 환풍기가 진짜 거의 뭐 이 정도 되는 환풍기를 그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물론 뭐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인정하는 뭐 2-3건의 판매만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한 2달 있다가 진정서가 하나 제 앞으로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 친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지방에 어디 뭐 산속에 대마 밭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사체 검식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제 자살을 했던데, 그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그 진정이 아마 사실일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이 커질 것 같으니까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그 열의를 가지고 아마 수사를 했더라면 혹시 그 친구의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수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뭐 특정 병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 많이 처방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뭐 펜터민과 그 펜디메티라진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있게 하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분들이 그 뭐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를 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채소 마켓 거기서. 네, 그 채소 마켓 거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또 경찰관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니터링에서 단속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을 판매한 걸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처방받을 땐 괜찮고요. 그렇죠. 의사한테 처방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거는 엄청난 범죄고, 실제로 법정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다 넣어준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확정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라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뭐 고수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나 대마를 걱정이 넣어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죠. 모르고 먹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섞어서 그거는 나오니까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 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 버리면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형량을 좀 완전 세게 높이면 안 되나요? 뭐 형량도 그냥 한 번 투약한 사람도 크게 아주 징역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가잖아요. 마약 투약하면. 네. 이 밀수사범들 중에는 뭐 왜 해외에서 이제 형을 복역하고 이제 국내로 이제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역으로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해외 판결문을 받아보면 비슷한 사안이면 우리나라는 한 징역 8년 정도 나오는 사안이라면 거기는 뭐 18년, 26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뭐 처벌만 한다고 이게 정말로 단약이 될까?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벌만 준다라고, 그렇다고 벌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재활센터 같은 데는 없나요? 우리는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약류 재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여 개의 그런 병원에서 무상으로 이제 마약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실무상 그런 거를 권유해드려서 그 예약 전화를 하면 굉장히 대기 기간이 깁니다. 그 병상이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에서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이제 수사기관 앞에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서 마약류 특별 자수 기간입니다 해서 자수를 권하는데 뭐 그때 자수 안 하더라도 자수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뭐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단약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연일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만 뭐 쏟아내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인과 동시에 하나의 질병으로 좀 봐주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뭐 내 친구, 내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끔찍한 마약 중독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를 좀 생생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한국 사회가 마약의 위험에 상당히 크게 노출이 돼 있다는 생각을 다시 했고 여러분들도 호기심에 마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 강연 내용 다 잊어버리시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